한 8mm 정도. 이 주간물을 3분의 절단해가지고 밑에 종이 하나 끼어 옆부대. 그래 하시면 안 됩니다. 과용하시면 안 되고 적정하게 우리가 박피 면적을 조정하셔야 된다. 요거는 대략 8 내지 10mm 정도 너비로 현재 천수 톱날을 벗기고 있고 일자 드라이버로 껍질을 벗기고 있습니다. 어유 금방 잘하시네. 박스 테이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 가솔에 보람이 좀 있죠. 그래서 감염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밀봉을 잘 하세요. 밀봉을 한 3번 정도, 한 번 정도 바짝 붙이면 되겠습니다. 자, 후지 박피가 종료됐고, 이 박피 시기는 됐죠? 우리 속된 말로 착색 박피, 즉 깔박피라 그럽니다. 이 시기 7월 25일부터 7월 말 사이에 하도록 권장드립니다만, 마포신 가수원에서는 늦어도 7월 25일부터 8월 5일 전에 모든 걸 종료하셔야 됩니다. 다만 박피 후에 만약에 비가 없다 그러면은 다소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관수 시설이 있다면 박피 후에 관수를 하시는 것이 유합에 더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박피는 8년 이하의 유목에는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이 나무는 중간에 보시겐 나무인데 제가 보니까 14, 5년생 됐습니다. 수세가 아주 강하지요. 도장지가 많고 과분부가 됐기 때문에 질소 유입량이 많기 때문에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질소를 차단시키고 지상부에 있는 잎이 만든 동화양분, 즉 탄수화물을 축적시킨다. 핵심은 니트로겐 질소 유입을 차단함으로 해가지고 열매에 질소가 흡수되지 못하도록 최대한 조치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목적은 착색 유도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응애 때문에 상 고생이 많습니다. 응애는 응애 몸에 직접 약재가 직접 분모가 됐고 맞아야 됩니다. 맞지 않으면 응애는 잡기 힘들다. 여기도 하단부에 보니까 응애 피해입이 있습니다. 이거 응애 피해입이 되겠습니다. 잘 관찰하셔가지고 아무리 좋은 약을 쳐도 약재 도달력이 떨어지고 응애 몸에 직접 피부에 약이 맞지 않으면 응애는 우리가 방지하기가 정말 어렵다. 지금 저 안쪽에 보니까 잎이 탈색, 하단 늘어진 가지, 즉 지면 풀과 가까이 있다 보니까 응애가 쉽게 이동 통로돼 가지고 엽록소가 탈색이 돼 가지고 노란해졌습니다. 무효엽이 되었다.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무효엽에 속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관이 복잡한 내부 쪽에, 나무의 상단부 쪽에 응애가 많은 걸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여기에 열매의 굵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알 굵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알은 굵습니다. 다만 굵어도 막판에 착색이 나쁘면 안 되기 때문에 착색 잘 나기 위해서 지금 박피를 한번 시범적으로 한번 해드리고 있습니다. 과비가 상당히 좋네요. 결론적으로 이 착색이 중요한데, 방금 하셨습니까? 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한번 해보시면 돼. 여기는 현재 건전 잎이 되겠습니다. 지금 왼쪽에 있는 이 부분은 응애가 좀 먹었습니다. 엽록소가 다소 탈색이 됐다, 이래 보여지고 풀이 상당히 많네요. 착과량은 상당히 좋습니다. 자리마다 다 착과가 됐습니다. 문제는 착색이죠. 이제 착색 관리는 가을에 막판에 가가지고 내 같은 조치를 한다 그래가지고 착색이 절대 되는 것이 아니다. 물론 일교차 문제도 있고 다 중요합니다만 열매의 햇빛 도달력 문제도 있고, 6월부터 열매 속에 착색에 관여하는 요소 칼슘이나 가리 성분이 이 열매 속에 자리를 미리 만들어줘야 된다. 그것이 바로 연면 시비와 토양의 미량원소 시비, 7, 8월 또는 6, 7월 달에 황산가리의 토양 시비, 이런 것들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지금 또 제가 이 관찰해 보면은 고추 과정이 있어가지고 탄저병이 상당히 많고 또 칼슘 시의 결핍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복숭아에도 탄저병이 유관 관찰되고 있습니다. 또 아오리에도 약을 2번 치지 못했는 그런 아오리는 가수원이 있습니다. 수확 문제 때문에 그 아오리를 어제 땄다가 오늘 그 다음날 저녁에 오후에 작업하는데 보니까
딸 때는 멀쩡했는데 그 상자 속에 6개, 100상자 중에 6개의 열매에서 탄저균이 감염돼 가지고 표시가 난다. 그런 이야기도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탄저균은 항상 가수원에 존재 있고, 탄저균의 그 확산 조건, 온도 조건, 기후적인 조건, 습도, 이런 조건만 구비가 된다면 언제든지 확산될 수가 있습니다. 조성종 품종에 탄저병 감염돼 가지고 사진처럼 탄저가 다발성 탄저, 도저히 약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 정도의 확산성 탄저가 다발적으로 발생돼 가지고 엄청 애를 겪고 있는 그런 가수원도 있는데, 다만 그 가수원 아직까지 3, 4년생 유목밭입니다. 가지고 농약을 금년도에 4회밖에 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방지에 소홀했죠. 그래서 그 부분도 가수원 원주께서 충분히 본인도 이해를 하시고 방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고 계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후지에는 탄저병이 보이지 않습니다만, 방금 제가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언제든지 탄저병이 확산, 감염 조건만 구비된다면 언제든지 감염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또 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홍도 품종, 그 다음에 골드 품종, 아리스 품종, 특히 홍도 품종이 낙과에 민감하죠. 낙과에 민감한 이유는 이 과경이 짧아졌습니다. 이게 짧아가지고 잘 밀어내버립니다. 밀어내는 그런 열매, 붉어가지고 밀려서 떨어지는 열매는 낙과 방적쳐도 효과가 없습니다. 정상적인 착과 상태에서 낙과되는 그런 낙과는 안티폴, 물 20단말, 즉 500리터의 반병, 플러스 칼슘 1 내지 1.5kg 또는 1 내지 1.5리터 가용해가지고 혼용해서 단독, 그 두 가지 단독을 살포하시면은 수확 25일 전후에 단독 1차만 살포하시면은 상당히 예방 효과가 있는데, 단 두 번 치면 절단납니다. 두 번 치면 과육이 연화, 물러져요. 물러지기 때문에 절대 우리 호르몬제는 두 번 치지 못하도록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햇볕 일소 피해가 지금 후지도 서쪽 부분에 착화된 열매, 서쪽 부분에 착화되어 가지고 햇볕 노출이 장기간 오랫동안 있었던 그런 열매에서는 열매가 누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1차 일소피해를 입고 있는 중이죠. 그 부분에 왁싱이 완전히 깨져버리면 나중에 공기 중에 있던 탄저균이 그 부분에 침투해서 감염되고, 거기서 다시 새끼를 치고해가지고 비바람으로 또 2차 주위에 2차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탄산칼슘을 지금 시기에 제 1차 살포하시고 대략 7일, 10일 후에 제 2차 살포도 제가 적극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탄산칼슘은 델란 살균제를 제외한 모든 농약과 혼용이 가능하고, 가급적이면 단독 살포를 권장드립니다만, 우리 현실에 이 뜨거운 날씨, 뜨거운 새벽, 요새 새벽 3시에 납니다. 그래서 약 한 번 치기 힘듭니다. 그래서 델란을 제외한 모든 농약과 혼용 가능하다. 응유약과도 혼용 가능합니다. 다만 수질 pH를 반드시 5.5, 6.0 이하로 다운시키고 방제를 해달라, 살포해달라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이 시기에 중요한 것은 역시 또한 칼슘이 되겠습니다. 칼슘은 앞으로 우리가 연중 살포를 제가 권장드립니다. 꽂히고 두 번째 살포, 즉 5월 중순경부터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칼슘을 살포를 권장드리고, 그 부분은 제가 그 시기 되면은 내내 또 한번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앞으로 칼슘을 제가 많이 권장드리고, 현재 한번 보십시오. 현재 지구온난화 때문에 날씨가 지금 36도, 8도, 경남 함양 지역은 제가 알기로 어제 40.3도까지 육박을 했습니다. 사람도 뜨거운데 이 열매가 움직이지도 못하고 이 자리에 그대로 버티고 있습니다.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데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즉 햇볕에 데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무가 이 열매가 어디 움직이지 못하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기 때문에 엄청 고통스럽습니다. 나무도. 사람은 그들 속에 숨거나 집에 에어컨 켜고 선풍기 켜고 숨으면 되는데, 이 오후에도 오후 12시부터 오후 4시 사이 최고 뜨겁습니다. 그때도 이 열매는 이 자리에 그대로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피해를 다 보는 거예요. 다 익어버리고 햇빛 다 뒤는 거예요. 조직이 파괴되는 거예요. 탄저균 감염돼가지고 2차 입영 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조직 강화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칼슘을 우리가 최소 8회, 최대 12회까지 물 20단말짜리를 계속 넣으면은 우리 비용이 너무 투입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초반기에 한 2, 3회는 정량, 수확 40일 전에 정량, 나머지 중간 시기에는 물 20단말에 200ml만 넣어가지고 야금야금 가랑비 오듯이, 가랑비 옷 젖듯이 야금야금 조금 줍니다. 조금 주면은 열매 살짝 스며들어가지고 야금야금 스며들기 때문에 천천히 조직이, 세포 조직이 야무러집니다. 결과적으로 칼슘 C의 하는 역할은 이 세포 조직, 세포의 치밀함, 밀도를 아주 조밀하게 만들어가지고 탄저균이 그 사이로, 이 기공 사이로 침범을 못하게끔 합니다. 원체 야물기 때문에. 우리가 이 홍도는 보시면은 열매 조직이 연화됩니다. 당도가 10브릭스 이상 올라가고 8월 막 상순 중순 되면은 색깔도 살짝 붙으면서 조직이 물러져요. 그러니까 세포벽이 넓어요.
그 넓은 틈 사이로 탄저균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골드도 마찬가지. 골드 과육이나 홍도 과육이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아리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런 품종들에 있어가지고 또 홍옥도 탄저가 사실 많습니다. 홍옥도 숙성이 다 되면 과육 조직이 연화됩니다. 세포 조직의 간극이 넓기 때문에 그 넓은 이 기공 틈 사이로 균이 딱 달라붙으면 딱 썩어버린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커버할 수 있는 길은 세포 조직, 세포 벽 사이를 조밀조밀하게, 치밀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게 바로 칼슘 CA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해발이 낮은 지역하고 해발이 높은 지역하고 과육의 치밀도는 세포벽의 치밀도는 좀 다릅니다. 해발 높은 곳이 열매가 야물죠. 추운 지역에서 야물고 단단하게 크다 그 말입니다. 세포 조직이 야물게 크다 그 말이에요. 제가 과거에 멕시코 쪽에 페루 쪽에 잉카 문명 있죠. 마추픽추 그쪽에 가봤는데 거기 있는 그 지역은 해발 3,000고지입니다. 도시가 페루 제2의 도시. 그게 해발 3,000고지인데 거기는 고산지대 사시다 보니까 주민들이 키가 160 내외, 170이 많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가슴팍이 보통 사람의 1.5배예요. 호흡 폐활량이 좋습니다. 그 환경 조건에 맞게끔 그분들이 유전인자가 계속 변화되고 발전되어 왔는 거죠. 그 환경에 살아남기 위해서. 나무도 마찬가지예요. 소백산 꼭대기 올라가 보세요. 키 큰 나무가 없습니다. 철쭉 보세요. 다 키가 작습니다. 추운 바람을 견디기 위해서 키가 나지막합니다. 그 환경 조건이죠. 사과도 마찬가지예요. 해발 높은 지역은 아무래도 이 세포 조직이 야물고 치밀하고 나무도 역시 조직이 야물고 단단합니다. 당연히 열매도 마찬가지고 잎도 마찬가지예요. 예외로 단풍은 빨리 오더라고. 갈반이 오게 되면은 저지대도 물론 오지만 고지대 쪽에 산지형 가서 산이 위치 산지형 가서 보면 갈반이 오면은 왕창 올 수가 있어요. 그쪽에는 갈반 조심하고 충피를 조심하시면 돼요. 색깔은 제가 뭐 잘나고 물론 잘난 집은 정말로 100점이고 못나는 집은 정말로 못날 수가 있습니다. 저지대는 앞으로 칼슘을 무조건 쳐야 되고 고지대도 마찬가지예요. 한반도는 한반도로 가는 이 작은 땅 속에 있다 보니까 기후가 대동소이합니다. 때문에 종합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칼슘 CA는 필수인데 1년에 3회 정도 써서는 안 된다. 최하 8회, 많게는 12회까지. 동시에 22마리짜리 다 사용하면은 단가, 즉 투자비가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5월, 6월 초기에 2, 3회 정량, 수확 40일, 50일 전에 2, 3회, 한 2회, 3회 정도 정량. 나머지 그 사이에는 야금야금 물 22마리에 한 명 가지고 3차분 또는 2차분 나눠서 살포하자. 그래서 경비를 좀 줄이자. 줄임을 해가지고 투자비도 줄이고 그 다음에 칼슘을 지속적으로 계속 연간 살포함을 해서 세포 간극을 조밀조밀하게 좁혀줘가지고 야물게 만들고 탄저균이 쉽게 감염되지 못하는 방법. 또 경도도 당연히 좋아지죠. 또 칼슘의 역할이 뭡니까? 질소, 토양에 있는 질소가 유입돼가지고 착색을 방해시키죠. 물론 질소 니트로겐이 가장 중요합니다만 과다 유입되다 보니까 비가 오고 난 다음에 한 5일, 일주 후에 보면 잎과 열매가 시퍼러집니다. 전부 질소가 유입돼서 그래요. 또 후반기에 우리가 색깔날 무렵에 만약에 후반기 비가 와보세요. 열과도 갑자기 많이 생기죠. 물러진 열매가 옆구리 열과, 횡열과, 배꼽, 꼭지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열과제를 말씀드렸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칼슘을 우리가 살포해야 되고 또 칼슘이 니트로겐과 정반대이다 보니까 질소 흡수를 계속 자꾸 막아줘요. 조금씩 막아줍니다. 막아주니까 결과적으로 가을 되면은 야물고 색깔이 잘 발린다. 그런 논리가 되고 실제로 제가 그런 것을 많이 봤습니다. 보니까 색깔이 맑게 잘 나는 집들은 칼슘을 많이 쳤다. 이런 것이 그 하나의 징표가 증거가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응애 때문에 상당히 고충이 많고 다만 응애 여러분들이 제 3자적인 입장에서 멀리서 나무를 이렇게 봤을 때 응애는 100% 잡지를 못해요. 100%는 없습니다. 특히 올해는 다 합니다. 탄저병도 100% 잡기 힘듭니다. 부패도 마찬가지고 벌레 피해도 마찬가지고 노린재 있죠. 순나방 있죠. 뭐 갈색날개 매미충 뭐 깍지벌레도 있죠. 면충도 있죠. 그 얼음도 있죠. 그래서 100%는 힘든데 가급적이면 최대한 그런 것들을 억제시키고 방지해가지고 손실분을 최대한 적게 우리가 만들어서 최고의 생산할 수 있는 길은 철저한 방지하고 미당원소의 토양 시비하고 칼슘. 앞으로 중요한 거는 칼슘, 마그네슘, 인산가리. 그래서 이것저것 막 치다 보면은 뭘 쳤는지도 모르고 비용도 계획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제가 보니까 체계가 없다 보니까 엉뚱한 비용이 소모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콜라 정규 27년도 정규 VIP 회원들께는 제가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자택으로 우수할 예정이 있다. 이런 말씀도 아울러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갑자기 제가 박피하는 데 와가지고 박피 영상을 한 4년, 5년 전에 담아서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또 한번 시범을 보여달라 그래가지고 같이 한번 동행을 했습니다. 왔는 김에 제가
갑자기 생각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또 말씀드렸다. 아까도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이 탄저균이 사과에 감염됐고 아오리도 땄는 사과 하루 지나서 보니까 감염된 아오리가 6알이 나왔고 고추도 칼슘결핍, 탄저도 감염되고 있고 실제 고추를 재배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탄저가 아마 지금 보일 겁니다. 결과적으로 복숭아도 탄저가 지금 발생되고 있고 따라서 사과에도 잠재적으로 탄저가 감염되고 있는 중이다. 기습적으로 올 수 있기 때문에 기습적으로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역시 지금 또 보호제 위주로 보호제 플러스 치료제 위주로 두 가지를 혼용하셔가지고 방지해달라. 또 제가 또 경험상 보니까 제가 과거에 균카바에 대해서 제가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균카바는 왁스 물질이죠. 이 과피 표면에 도포돼 가지고 여기 감염되었던 균이 포자가 발화돼 균이 발화돼 가지고 다른 데로 확산되는 걸 덮으시 않았기 때문에 비산되지 못하는 효과. 저기에서 감염됐던 포자균이 빗물로 해가지고 또 바람으로 해가지고 이 건전 열매에 닿지 못하게 감염되지 못하게 이렇게 왁스로 도포시 않습니다. 그게 바로 균카바입니다. 그 균카바가 상당히 좋은 역할을 수행하고 또한 일소 피해도 좀 경감하는 효과를 제가 받고 그 다음에 열과 방지도 다소 도움이 된다. 그래서 누구 아이디어인지 몰라도 그런 걸 상당히 연구 과정에서 잘 연구 개발했다는 생각을 하고 또 그런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좀 칭찬을 드리고 싶다. 이런 마음이 항상 있었습니다. 참 착과가 많이 됐네요. 안에 들어가 보니까. 문제는 색깔이죠. 색깔. 결과물입니다. 결과물. 병 없이 색깔이 잘 나야 됩니다. 맛도 다 중요한데 색깔이 나 보면은 중매인이 손을 안 갑니다. 사과 사러 오신 장사하신 분들이 손을 내밀지 않습니다. 또 색깔만 좋고 사과 맛이 없다. 그것도 골치 아파요. 그래서 착색과 맛은 같은 친구입니다. 동종관계입니다. 둘이는 떼어내고 싶어도 떼어내지 못하는 동종관계에 있다. 이 동등한 관계입니다. 동시에 다 좋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사과가 쏜 현장에서 사과콜라 TV였습니다.